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주말에 치러졌던 39회차 승무패는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첫 번째 예월판이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의 세간살이가 뽕실해질 수 있도록 주중 승무패 일정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40회차 승무패 일부 방송 곧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와 간바 오사카의 20라운드 일정입니다. 두 팀은 지금 11승 3무 4패로 나란히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라운드부터는, 그러니까 승무패 40회차부터는 J리그가 편성되었을 때 좀 이월되는 그런 빈도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19라운드까지 맞대결을 한 번씩 펼쳤기 때문에 개막 때부터 꾸준하게 그 경기를 시청해 오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한 판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전, 그러니까 전반기에 그 맞대결을 펼쳤던 1차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분석으로 40회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마 간바는 그 4월 28일에 10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때는 간바의 홈이었고요. 간바는 가시마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는 홈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4연속 무패를 달리다가 가시마를 만나서 홈 첫 패를 당했던 게임이었고, 가시마는 또 원정 4연패를 끊어내는 아주 값진 승리를 거두었던 10라운드였습니다. 9라운드까지의 성적은 가시마는 4승 1무 4패, 그리고 간바는 4승 3무 2패. 그러니까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칠 당시에는 간바 오사카가 좀 위에 있었죠, 순위가. 그러다가 가시마는 간바를 잡아내면서, 원정에서 잡아내면서 뭐 원정 4연승도 기록하고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를 올렸던 좋은 기억이 있던 그런 간바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가시마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두 골 모두 그 업사이드라고 골치가 되었었는데 VAR 그 판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골 다 인정이 되면서 가시마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노노기미토의 결승골,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볼에 대한 그 흘러가는 끝까지 보는 그 집중력, 그런 부분에서 가시마가 좀 더 앞선 부분이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노기미토 선수가 그 세컨볼을 정확한 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다가 그냥 쉽게 골을 넣은 것 같지만 그 쉬운 골은 아니죠. 그 공이 노노 선수 바로 앞에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그런 어떤 위치 선정 능력도 있겠지만 그 진행되는 볼에 대해서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참 끝까지 집중력 있게 대응한 것이 아마 가시마의 승리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경기에서, 전반기 경기에서 그 간바 오사카는 점유율 면에서 55대 45%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55에서 45, 그러니까 점유율 면에서는 간바 오사카가 좀 가져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좀 패싱 타임으로 많이 소모했던 뭐 그런 점유율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뭐 슈팅이라든지 유효 슈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45%라는 좀 더 뒤진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가시마가 조금 앞섰던 뭐 퀄리티도 그렇고 좀 앞섰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시마의 그 슈팅 퀄리티, 그리고 유효 슈팅을 하는 그 슈팅 대비 유효 슈팅의 빈도수, 그리고 빅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 공격 전개 과정, 뭐 그리고 개인적인 테크닉,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혼합해 봤을 때
당시에도 가시마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앞선 느낌, 완벽하게 이 팀이 잘한다 이게 아니라 팽팽한 흐름 속에서도 가시마가 조금 앞선 분위기로 갔고, 결과도 끝까지 볼 집중력을 가졌던 노노기미토의 그 결승골에 힘입어서 가시마가 승리를 거두었던 1차전이었습니다. 지금 간바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홈에서는 7승 1무 1패지만은 원정에서는 4승 3무 3패로 평이한 그 평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간바가 지금 연성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처음에는 가시마의 단통 승리로 예상을 했다가 지난 그 가시마가 지난 주말에 우라와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대 0으로 리드하고 있다가 그 76분인가 다케다 선수가 투입되고 1분 만에 한 골 주고 92분에 또 똑같은 다케다 선수에게 동점골을 쳐맞는 그런, 이건 불운이 아니고 그날에 가시마가 쭉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더블볼란치 그 사노 선수 자리, 그리고 사노와 우에다 선수의 그 오른쪽 자리에서 약간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부분들, 끝까지 공격에서 집중력을 가지듯이 수비 라인에서도 가시마가 집중력을 가진다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의 영향이 이 경기에도 조금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무로 일단 가져가 보고, 승무패를 사실 뭐 승무 갈 바에야 승무패를 다 갈 수도 있겠지만, 간바 오사카가 지금 연승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가시마 원정까지, 지금 홈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는 유일한 팀, 가시마 원정을 떠나서 연승을 이어간다. 뭔가 좀 듣는 것만으로도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모든 경기를 다 잡아내고 2월판에 독식을 먹겠다, 뭐 그런 마음이시라면 또 뭐 승부표로 다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승무 투마킹 아니면 아예 그냥 단통으로 승리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번 경기는 승과 무, 자, 두 구간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경기로 곧바로 가겠습니다. FC 도쿄와 삿포로, 역시 20라운드 1승입니다. 도쿄는 지금 8승 6무패로 6위, 그리고 삿포로는 2승 5무 12패로 꼴찌를 철통같이 사수하고 있습니다. 두 팀은 12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죠. 5월 6일에 있었던 12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때는 삿포로가 1승 3무, 자, 1승 3무로 5경기째 패하지 않고 있던 그 5경기 연속 무패의 흐름에서 도쿄를 만나서 처절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마치다전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3연승의 그 흐름을 타는 경기가 됐죠. 그러니까 삿포로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스코어는 물론 2대 1로 한 점 차로 패했지만 최악의 경기가 되어버렸고, 도쿄 FC는 3연승의 흐름을 타면서 상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삿포로는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하염없이 꼴찌 자리까지 내려왔고요. 11라운드, 그러니까 12라운드에서 양 팀이 맞붙었으니까 11라운드까지 그 두 팀의 성적은 도쿄 FC는 5-3-3, 그리고 삿포로는 1-5-5. 자, 승무패 숫자입니다. 도쿄 FC는 그때 당시보다 지금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삿포로는 그때보다 많이, 그때 이후로는 12라운드 이후로는 1승밖에 올리지 못하고 모두 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승 7패, 최근 8경기의 성적이 1승 7패죠. 삿포로의 이 부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1차전은 도쿄 FC의 2대1 역전승으로 끝이 났지만 삿포로가 이날 기록했던 70%를 상회하는 점유율은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실속이 없는 점유율이라 하더라도
70%를 상회한다는 것은 상대팀에게 좀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삿포로가 만약에 나고야처럼 닥치고 슈팅을 가져간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뽀록슛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삿포로는 그 높은 점유율을 좀 자신의 팀에 유리하게 써먹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파이널의 그 정확성 부족, 그러니까 파이널의 결정력 부족, 이런 부분들도 이날 패배의 어떤 주된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바바가 기록했던 그 첫 골, 그러니까 삿포로가 리드하는 첫 골은 이게 슛인지 센터링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트링으로 들어간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 말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찢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데미지가 강렬한 그런 골들을 삿포로가 좀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꼴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날 도쿄 FC 그 올리베이라 선수의 역전골, 그러니까 결승골이었죠. 이 역전골은 정말 피니셔의 그 본능적인 퀄리티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꼭 볼을 세게 차지 않아도 가볍게만 건드려도 집중력만 있고 결정력만 있으면은 코너 쪽으로 어디로든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보여준 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그 올리베이라의 역전골을 보면 꼭 수원FC의 이승우 선수가 생각나는 그런 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파이널 때에서 정말 세밀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가볍게 터치만 하면서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기력, 이런 부분들은 삿포로가 도쿄를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쿄가 홈에서 다시 그날과 비슷한 어떤 그 퍼포먼스만 보여줘도 승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삿포로의 지난 주말 경기를 보면 굉장히 또 폼이 올라온 느낌도 들고, 해외 배당, 그러니까 아직 배트맨 배당은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 배당 구간을 보면 이 삿포로와 도쿄의 무승부 구간이 3.6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배트맨으로 치면 한 3.3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너무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쿄의 승리 구간을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 유저분들의 투표율을 보면 무승부나 패배 구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3번 경기와 맞물려서 2번 경기나 3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한 구간이 뭐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2번과 3번 경기는 해외 배당 구간에서 승무패 구간이 배당이 비슷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첫날 1일차전의 경기력을 보면 조금은 답을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도쿄와 삿포로의 이번 그 후반기 첫 라운드, 도쿄가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구간이 유력하지만 그래도 도쿄의 무승부 구간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도쿄의 승리 구간을 가져가고 3번 경기 끝나고 나서 2번과 3번에 관련된 마킹 구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홈팀 도쿄FC의 승리 구간을 사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3번 경기는요, 홈팀 가와사키는 14위, 그리고 원정팀 시오나는 18위, 그렇게 순위가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위부터 20위까지 예전 그 시즌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쪼목쪼목 지금 붙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J리그가 올 시즌만큼 이렇게 좀 평준화된 전력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드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와사키는 14위라는 성적보다 19라운드까지 5번의 승리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낯설기도 하지만 팀으로서는 후반기 첫 경기부터 자신들의 전반기 라운드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후반기에서 대도약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서 아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리 부분이 5승, 무승부와 뭐 패배 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9라운드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와사키가 5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부분은 팀 전술에 있어서 분명히 공격적인 부분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아마 개선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와사키와 쇼나는 개막전에서 1차전을 치렀습니다. 양 팀의 그 맞대결 1차전을 치렀고, 1, 2, 3번 대상 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원정팀이 점유율과 슈팅, 그리고 유효 슈팅, 뭐 빅찬스 창출하는 그런 뭐 기회, 모든 공격 지표에서 앞서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팀은 가와사키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쇼난을 그 개막전에서 유효 슈팅 1개로 묶을 수 있었던 가와사키의 그 수비력이 살아난다면 후반기에서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어떤 지금 모티버는 주어졌다 생각 들고 이제 열매만 따면 되는 어떤 그런 가와사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에서 선취골을 넣고도 끌려다니다가 그 경기가 좀 많이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타까운데 니가타가 잘하긴 잘했죠. 아무튼 그리고 그 가와사키의 삼선의 조직력, 1차전만 놓고 본다면 가와사키 삼선의 조직력은 굉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왼쪽에 미우라 쇼다가 보여준 그 태클의 정확성, 그러니까 거칠지만 파울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런 정교한 태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연습과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태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런 미우라 쇼타의 그 뭐 태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그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 경합할 때 그 뭐 지상볼이라든지 아니면 공중볼이라든지 모든 경합에서 좀 성공률이 높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경합에서도 뒤처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그 지난 쇼난과의 1차전처럼 어떤 그런 그 삼선에서 비슷한 정도의 퍼포먼스만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 홈 경기에서 쇼난만큼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기처럼 그래프가 너무 기울었다, 이런 느낌, 배당 대비해서. 그래서 2번과 3번 경기 중에서는 한 경기는 무승부를 바치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소액으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단통 승리 구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대상 경기입니다. 40회차 승무패 가운데서는 가장 박 터지는 경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홈팀 이와타는 5승 5무 9패로 16위로 지금 랭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정팀 베르디는 6승 9무 4패로 10번째 순위 12위로 굉장히 순위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던 건 12라운드였죠. 5월 6일이었고요. 그때는 베르디가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죠. 기무라 선수의 100분에 터진 결승골이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 베르디 같은 경우는 이때 이와타와의 3대2로 거두던 승리가 그 후반 99분에서 100분 사이에 터졌죠. 근데 그때 벤치에서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기뻐하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베르디의 홈 첫 승리였기 때문이죠. 그만큼 양 팀은 그 나란히 올 시즌에 한계의 성격을 한 팀이기 때문에 작년에 2부 리그에서 많이 친숙하게 경기를 치른 팀이었고, 베르디 같은 경우는 11라운드까지 홈에서는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10위까지 올라가 있지만, 근데 이와타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친숙한 이와타를 상대로 해서 홈 첫 승리를 거두는 그 100분 결승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아무튼 베르디는 그때 이와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좀 약간 승승장구를 하는 듯한 그런 추임새를 보였습니다. 이와타 같은 경우는 베르디를 만나기 전까지도 원정 경기에서는 뭐 2승 2무 2패로 뭐 평이한 성적을 거뒀지만 베르디를 만나서 그 극적인
패배를 당하고 나서부터 좀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경기는 베르디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경기였고, 이와타에게는 좀 복수전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20라운드가 다가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르디와 그 이와타의 1차전은 정말 너무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정말 재밌었던 경기고, 이 1차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이와타의 마테우스와 저메이뇨, 이 두 선수가 더블톱으로 나왔을 때, 사사이 포메이션으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느냐, 아마 보시게 될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이와타의, 물론 저메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약간 좀 쩔뚝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약간 좀 찝찝하기는 하지만, 마테우스와 저메인요 선수가 이번에는 또, 더블톱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대안이고, 이와타에서는, 최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마테우스 선수가 그러니까 2대1로 따라잡던 골은, 세컨 파이널의 정석이었죠. 세컨 피니시의 정석이었고, 그렇게 아마,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넣는구만, 쉽게 넣어서 그렇지, 쉬운 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쉽게 넣는다고 해서 쉬운 골이 아니라, 마테우스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느껴지지 않았었나. 거기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골문 구석으로 넣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듯이 마테우스의 경기력도 상당했고, 저메인 선수 같은 경우도 2대2로 동점골을 만들던 장면은 스스로 측면으로 볼을 내주고 자기가 중앙으로 뛰어들어가서 헤드로 피니시하는 장면, 이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메인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덩치가 크지도 않으면서 이 몸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주 탄력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피지컬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선수는 자신보다 큰 키를, 신장이 더 큰 선수였는데 그 장소에서 뛰어가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자리에서 서전 점프로 헤드로 골을 넣는 장면, 이 장면은 저메인과 마테우스 이 조합이 가져다주는 그런 케미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와타가 홈에서 똑같이 저메인과 마테우스가 출격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베르디 같은 경우는 물론 소메노 선수도 잘했죠. PK로 넣고 찬스도 많이 만들고 잘했고, 그래도 기무라 선수가 100분에 넣었던 결승골, 참 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르디 같은 경우도 승격팀답지 않은 침착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놀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처음에는 승패 두 팀 다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승패로 가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베르디가 지난 주말 승무패에서는 1번 대상 경기였죠. 그때 나고야에게 22개의 슈팅을 내어주는 장면들을 보고 나니까 좀 손이 가지 않습니다. 나고야에게 원정 나고야에게 점유율도 60% 이상 내줬고, 슈팅 수도 9대 20이죠. 9번 슈팅을 하고 22개 슈팅을 내주고, 나고야가 만약에 좀 결정력이 있었다면 정말 어땠을까 상황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효 슈팅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은 2번의 유효 슈팅, 물론 그 2번의 유효 슈팅이 순도면에서는 굉장히 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나고야는 6번의 유효 슈팅을 골과 다름없는 장면도 만들어냈던 나고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베르디에게 쉽게 손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 1차전에서 보면 사실 3대2로 뭐 베르디가 승리는 거두었지만 80분점에 그 저메인 선수가 PK를 실축하고, 그리고 86분인가 7분인가 그 종료가 다 돼갈 때쯤에 그 리카르도 선수 퇴장, 86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무튼 86분에 그 베르디 그 리카르도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타에게 이렇게 마지막 똥줄 승리를 거두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베르디가 이번에는 좀 과부하가 지금 걸린 상태. 그래서 이와타에게 이와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그 복수의 칼날에 베르디가 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마테우스와 저메이뇨가 정상적으로 나온다 생각하고, 그리고 베르디는 지금 그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 때부터 뭔가 좀 부침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오버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지난 그 주말 경기에서도 나고야에게 그렇게 많은 점유율을 내줄 만한 베르디가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이번 이와타 원정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타가 이번 경기만큼은 승리에 좀 더 다가가 있지 않나. 지난 원정 경기처럼 뭐 저메이뇨가 PK 실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퇴장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상황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이와타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이와타의 단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대상 경기입니다. 나고야가 우라와에게 복수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은 4월 28일에 벌어졌던 10라운드였고요. 그때는 우라와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다가 뭐 나고야가 그 인저리 타임에 이즈미 선수가 뭐 한 골을 넣었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경기 내용은 정말 용호상박, 그리고 1진 1퇴, 단지 결정력 면에서 우라와가 앞섰다, 이렇게 가장 짧게 관전평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고야가 홈에서 우라와를 상대하는 그 방법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그 주말에 치러졌던 베르디 원정에서 앞선 경기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점유율, 그리고 월등한 슈팅, 뭐 22개 같으면은 거의 5분당 한 3, 4분당 한 번씩 뭐 슈팅을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베르디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닌데 나고야가 보여주었던 부분, 그리고 뭐 유효 슈팅의 그 퀄리티, 아무튼 결정력이 조금 나고야에게 받쳐졌다면 지난 베르디전에서 승리를 챙겨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고야가 이제 원정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홈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우라와전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라와가 또 나고야 원정에서 유독 좀 헤매는 경기들을 많이 치렀죠. 근데 이 경기는 사실 경기 내용의 분석보다 지금 무승부의 투표율이 40%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마감 시간대 가면 거의 한 45%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40% 넘어가는 무승부는 버리는 루틴, 이 루틴을 그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물론 뭐 2부 리그 같은 경우는 뭐 40% 넘는 그 무승부 구간이 뭐 간간히 결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데이터 값을 내보면 40%가 넘어가는 무승부의 출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예를 들어서 뭐 100번 경기를 치르는데 한 2번 정도가 40% 넘는 경기, 40%가 넘는 무승부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왔다. 아주 그 5% 미만의 짧은 데이터를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그냥 승무패의 루틴으로 그대로 밀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확률 높은 구간에서는 기대값도 그만큼 많아지죠.
또 실질적으로 두 팀이 그 나고야와 그 우라와가 올 시즌에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뭐 나고야 같은 경우는 3무승부밖에 없고 우라와도 5무승부, 두 팀이 합쳐서 8무승부라는 것은 지금 40회차 승무패에서 그 홈팀과 원정팀의 무승부를 다 합쳐서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라와가 원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해외 배당에서는 정배당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정배당이 짧은 그래프, 자, 이 구간도 승무패 루틴으로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승무패를 임하면서 한 10가지 정도 기본적인 루틴을 가져간다면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두 가지가 이 경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승패로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가 넘어가는 무승부는 무조건 빼버린다. 자, 그러면서 승패로 갈라지고 그냥 나고야가 복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고야의 단통 승리로 가려고 해도 해외 원정 배당에서 지금 정배당을 형성하고 있는 우라와가 짧은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제가 승무패를 임하는 루틴 중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서 40회차 승무패 두 번째 복식 구간으로 5번 경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경기는 지금 1번 경기에서 승무, 그리고 5번 경기에서 승패로 찢어봤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단통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분석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5번 경기 방송 중에 또 목에서 신호가 와서 급하게 서둘러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침을 삼켜도 목이 좀 따가울 정도로 그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저도 좀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2부 방송 때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